안녕하세요. 쇼토디고요. 이제 일주일 남았어요. 사실상 일주일. 예. 오늘 금요일이니까요. 다음 주 토요일 날 시험 보는데, 참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열심히 해야겠죠? 날씨 너무 좋은데. 민법 계약이고요. 오늘 다룰 문제는요. 민법 계약이고, 그 일단 출제 예상 역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1번 문제인데요. 이거는 꼭 저장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여러분들 쇼터디에 가입하시면 마이 쇼터디라는 데가 있는데, 그래서 마이 문제, 그러니까 내 문제가 다 저장이 돼요. 내 문제가 다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 보증금을 꼭 좀 정리해야 될 이유는 작년에 권리금이 나왔잖아요. 상가 임대차법에서 그 권리금이 나왔는데 보증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그래서 보증금이 좀 중요할 수 있다, 단문으로. 그래서 임대차 보증금이요, 이제 의, 그다음에 법적 성질이요, 그다음에 보증금의 그 효력, 그죠? 보증금의 효력, 이 정도 정리해야겠죠? 보증금의 효력은 뭐 대표적으로 담보적 효력, 그죠? 담보적 효력, 그죠? 그다음에 의의를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증금, 네, 중요하죠, 그죠? 보증금 반환 청구권에 대해서 보면 되고요. 일단 보증금이라는 것은요, 자,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에, 그죠? 임대차 종료 후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돌려주는 조건이죠. 조건으로 지급받는 금전을 말합니다. 금전을 말하고요. 보증금은 임대차에 따른 임차의 모든 채무를 담보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금전이고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합니다. 그래서 법적 성질은요, 뭐 정지조건설, 해제조건설이 있네요. 정지조건설, 해제조건설. 근데 이제 그 판례는요, 해제조건설 입장이죠. 즉 보증금이란 이제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에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돌려주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받는 금전.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요, 임대차 종료 후에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돌려주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받는 금전을 말하고요. 어쨌든 임대인이 그 채무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고요. 그래서 임차 보증금이 수억이잖아, 수억, 그죠? 뭐 다액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임대인이 채무 있음을 입증하는 해제 조건을 타당하겠죠? 해제 조건을. 그래서 입장에서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에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금전을 말하고, 임대인이 뭘 증명해야 됩니까? 채무가 있음을 입증해야 된다는 해제 조건들이 타당하겠죠? 그리고 보증금 효력 보면요, 담보적 효력이죠. 기본적으로 담보적 효력. 그 다음에 보증금은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죠. 네. 그 다음에요, 임대차 존속중 공제요. 즉 임대인의 공제 의사로 연체 차임이 보증금에서 공제되나, 임차인이 임차 보증금을 존재를 보증금에서 차임의 공제를 주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임대차 존속중 공제가 되는 건 임대인은 가능하다. 임대인의 공제 의사로 연체 차임이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반대로 임차인이
반대인 경우는 안 된다. 임차인이 임차 보증금의 존재를, 저 보증금에서 차임의 공제를 주장할 수 없다. 그 다음에요. 보증금 효력. 자, 임대차 종료 후 공제요. 임대차 종료 후 공제. 그래서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는요, 별도 의사 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됩니다.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는요, 별도의 의사 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 공제되고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뭐 이렇게 담보조 효력, 중 공제, 그다음에 임대차 종료 후 공제, 그다음에 자, 임차인의 임차 목적물을 명도할 의무와 자, 임대인이 명도 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 보증금을 받을 동시행 관계에 있다. 있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의 임차 목적물을 명도할 의무, 임대인이 명도 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 보증금 반환 의무는 무슨 관계? 동시행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이제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에요. 발생 시기 보면요, 발생 시기. 일단 임대차 종료 시설과 임차물 반환 시설 대립이 있지만 발생 시기는 임대차 종료 시설의 판례 입장이죠. 판례 입장. 임대차 종료 시에, 그죠? 그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청구할 수 있다.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판례 입장. 그리고 여러분, 보증금 효력, 보증금 반환 청구권. 그다음에요. 자, 동시행 관계 말씀드렸던 임대차 계약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의 임차 목적물 반환 의무와 그가 연체 차임을 공제한 보증금,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 동시행 관계에 있다.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유치권은 부정되죠.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임차 목적물에 대한 유치권 인정 안 됩니다. 왜냐면 판례도요. 지금 임차인에게 그 건물을 임차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건물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 등은요. 소위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보지 않아요. 판례는. 그래서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임차 목적물에 대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도 청구권의 양도요. 임대차가 존속하는 동안 임차권과 분리해서 양도 가능하죠. 네. 그래서 이는 임차권과 분리하여 양도 가능합니다. 양도 가능함. 전세금 반환 채권 양도와 차이가 있다는 점이고요. 보증금 반환 청구권도 한번 언급해주면 좋습니다. 동시행 관계 있다는 거, 그죠? 이 부분이요. 동시행 관계. 임차인의 임차 목적물 명도라 의무와 임대인이 명도 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행 관계 있다는 거 중요하고요. 유치권은 부정된다. 소위 건물에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은 부정되고요. 다음에 보증금 반환 청구권의 양도 임차권과 분리해서 양도 가능하다. 그렇죠? 네.
저장해 놓고요. 그다음에 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죠. 이거 작년에 나왔던 문제라. 작년에 아니죠. 작년에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딱 나왔다고 보긴 애매하죠. 그래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갑은 X 건물에, 그죠? X 건물을, 자, 을에게, 자, 5억 원 매도하기로 한 후에, 그죠? 계약금 1억 원, 계약금 1억 원은 2014년 5월 1일, 중도금은 2014년 6월 1일에, 잔금 2013년 7월 1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을이 2014년 5월 1일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계약 체결 이전 2014년 4월 28일 원인 모르 화재로 인해서 X건물 전소되었다. 을은 갑에게 어떠한 권리 행사할 수 있는가? 그죠? 지금 사안에서 원시적 불능에 의한 계약이 무효가 됐죠.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문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갑은 다시 X건물 을에게 5억 원 매도를 한 후에 했는데 잔금이 2014년 7월 1일 을이 5월 1일 계약금 1억 원 지급했습니다. 네, 계약 체결 이전 4월 28일이죠. 그러니까 그 원시적 불능이 된 거죠. 화재로 인해서 X건물이 전소되었다. 그때 을은 갑에게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문제 제기에서 보시면은 자, 사안에서 원시적 불능에 의해서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되겠죠. 따라서 그 매수인 을은요. 자, 매도인 갑에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이유로 무슨 배상이요? 실내이익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가 문제되겠죠. 성립 요건, 자, 네 가지. 계약이 원시적 불능이어야 되죠. 즉 체결된 계약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원시적으로 불능이어야 된다는 거고요.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손해 발생, 그 다음에 급여자의 악의나 과실이 있어야 되고요. 급여를 하여야 할 자가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됐죠.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효과, 자, 실내이익 배상이죠. 실내이익 배상이요. 그래서 그 급여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그래서 대표적인 뭐죠? 목적물의 뭐 조사 비용이라든가 대출받은 경우 지급 이자 등이 해당이 됩니다. 목적물의 조사 비용, 대출받은 경우에 지급 이자 등이 포함되고요. 다음 그 범위가요. 실내이익 배상의 범위가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죠.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적물의 이용이라든가 전매 차익과 같이 그러니까 이행이익이 실내이익보다 적은 경우 이행이익을 한도로 하여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이익 배상 범위는 이행이익을 초과하지 못하고요. 그 사안에서 자, 매수인 을이 지금 선의이고 무과실이죠. 무과실이라면 if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을이 그 매수인 을이 선의이고 자 무과실이다. 그리고 원시적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자 갑에게 대하여 이행이익 한도 내에서 실내이익 배상 이행이익 한도 내에서 실내이익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네. 가볍게 살펴보기도 보면 되죠. 자, 문제 3번이요. 자, 갑은요. A명의 토지에 관해서 A의 아버지인 B로부터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 임차하였습니다. 그 후 A로부터 소유권 이전받은 A의 동생 C가 갑에게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했네요. 이 경우 갑은 C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 행사할 수 있는지. 그렇죠? 다 이해되셨나요? 갑은 A명의 토지에 관해서 A의 아버지 B로부터 건물 소유 토지를 임차하였습니다. 그 후 A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A의 동생 C가 갑자기 건물 철거 토지 인도 청구를 했습니다. 이 경우 갑은요 C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 행사할 수 있는지. 지금 여기서 문제되는 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 요건도 있지만 그 상대방이 문제죠. 상대방. 예. 지금 사안에서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자 제3자가 토지 임대 행위를 한 경우, 제3자가 그 토지 소유자를 적법하게 대리하거나 그 제3자의 무건들의 행위를 토지 소유자가 뭐 추인하는 등으로 임대차 계약 효과가 토지 소유자에 귀속된다면 토지 소유자가 임대인으로부터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상대방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즉 제3자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로서 그 토지를 임대하였다면 토지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등의 토지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아닌 토지 소유자가 직접 지상물 매수 청구권 상대방은 될 수 없겠죠. 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상대방. 사안에서 지금 갑은 토지 소유자가 원래 B잖아요. 토지 소유자가 A잖아, A. 근데 그냥 아버지가 A 아버지일 뿐이에요, B는. 근데 B로부터 토지 임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죠. 이때 토지 소유자가, 즉 A가 토지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 즉 B, 그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C에게, 갑이 C에게, 그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없겠죠? 갑이 C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을 겁니다. 특별한 사정이 지금 딱히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이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보입니까? 이건 안 보이는데? 안 보이잖아요. 안 보여요. 매제가입니까? 이게 보이면 매제가이죠. 그래서 어쨌든 문제의 제기, 문제의 소재. 지금 사안의 경우 건물 등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의 해지 통고로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 민법 643조에 따라 임대인에게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임대차의 해지 통고로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 그죠? 임대인에게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죠. 임대인이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 등을 매수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그 행사 요건이요. 쭉 나와있죠?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또는 식목, 체험, 목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여야 되죠. 즉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체험,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일 것이죠. 둘째,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 셋째,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해지가 아니어야 되죠. 넷째, 지상물이 환존해야 되고요. 다섯째, 예약갱신 청구에 대한 거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문제되는 건 여기 3번입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상대방. 사안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3자, 그러니까 B가, 그죠? 토지 소유주가 아닌 B가 임대를 한 거잖아요. 지금 핵심이 이거죠. 제3자죠. 제3자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로서, 그죠? 토지를 임대하였다는, 이때 토지 소유자가, 여기서는 A죠. A. 토지 소유자가 자, 임대인의, 여기서는 B가 되고요. 아버지가 B 맞나요? 네, 아버지 B. 네. 토지 소유자가 임대인의 G를 승계하였다는 특별한 어떤 사정이 없는 한, 자, 임대인이 아닌 토지 소유자가 직접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죠. 좋습니다. 그리고 그죠? 이때 지금 문제인 거죠. 갑은 C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죠. 갑은 C에게. 사안 해결이요. 자, 문제 해결. 사안 해결고, 자, 갑은요. 자,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자, B로부터 토지를 임대받은 경우죠. 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 갑은 C에게, 그죠? C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없죠?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 철거 해야겠네, 그죠?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상물 매수 청구 상대방 문제, 이것도 등록해 놓고요. 마이 문제로 시험 볼 때 한 번 정도 더 보면 좋다. 그 다음에 자, 갑은 2014년 4월 15일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자신의 처인 A와 함께 같은 달 16일 주민등록상의 전입 신고를 마친 후에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여 왔습니다. 갑은 을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을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금 지급 방법은 을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갑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을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여 계속 거주하되 나머지 매매대금은 임차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약정. 2015년 5월 2일 임차인을 갑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을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2015년 5월 7일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근저당권자를 병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고요. 그 후 병의 임의경매 신청을 의해서 이 사건 아파트가 정에게 매각되고 매각대금을 2016년 7월 19일 완납하였습니다. 갑이 정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이유를 간략히 서술하세요. 거든요. 일단 결론만 보죠. 자, 갑이 정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죠. 자, 사안에서 일단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 취득 시기가 문제됩니다. 그래서 일단 임차인 갑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의 취득 시기죠.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자,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자, 주민등록을 마친 때는 마친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대할 효력이 생깁니다. 그쵸? 그리고요. 자, 판례에서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이죠. 주민등록의 대항력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어떤 공시 방법이 되려면 주민등록에 의하여 표상되는 점유 관계가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임을 제3자에게 그죠? 인식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 사안에서 그죠?
사안에서 2014년 4월 15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요. 그 처인 A와 함께, 그죠? A와 함께 같은 달에 16일 주민등록상의 전입신고를 마쳤지만 주민등록에가요. 자, 표상되는 점유관계가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임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이때는 을이, 그죠? 을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다음날 을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다음날 2015년 5월 8일이 오전 0시에 갑은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5년 5월 8일이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갑은 2015년 5월 8일에 오전 0시부터 갑은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취득하죠. 그러면 임차인 갑과 근저당권자인 병의 우열관계죠. 보내야겠죠. 자, 볼게요. 일단 임차 목적물이 지금 경매된 경우죠. 자, 임차 목적물이 경매된 경우, 자, 최선순위 저당권자의 등기일과 임차권의 대항력 취득일, 자, 선우, 그 선우에 의해서 우열은 결정되죠. 정해진다. 그렇다면 사안에서요. 자, 갑이 임차권 대항력을 취득한 시기는 을이 이 아파트에 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2015년 5월 7일, 그 다음날이 2015년 5월 8일 오전 0시부터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근저당권은요, 2015년 언제 마쳤죠? 병은요? 근저당권 설정일이 같은 날이네요. 그렇습니다. 같은 날 2015년 5월 7일에 맞췄네요. 그렇게 되면 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친 날 2015년 5월 7일이죠. 그 다음에 자,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대항력을 마쳤죠. 갑의 대항력 언제죠? 발생일이 2015년 5월 8일 오전 0시요.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자, 갑과 병의 관계에 있어서 근저당권자 병이 우선하죠. 자, 우선하게 됩니다. 자, 이에 따라서 그러니까 병의 자, 이미 경매 신청에 의해서 이 사건 아파트를 자, 매수한 경락인 정에 대하여 갑은 대항할 수 있습니까? 대항할 수 없다. 본론입니다. 대항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원칙,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그 대항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판례에 따르면요, 주민등록의 대항력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 공시 방법이 인정이 되려면요, 주민등록에 의해서 표상되는, 그죠? 에 의해서 표상되는 점유관계가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임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정도. 그 사안에서는 을이 그 아파트에 대해서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해당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날의 다음 날이죠. 그래서 2015년 5월 8일 0시부터 대항력을 취득한다. 따라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친 2015년 5월 7일에 이 우선하죠. 그래서 근저당권자가 우선하기 때문에 병의 임의 경매 신청에 의해서 이 사건 아파트 매수한 경락이 정의되어 갑은 대항할 수 없게 된다. 됐죠? 네. 이도 뭐 재밌었던 문제 중요하죠. 포인트 잘 잡아가시고요. 다음 문제요. 자, 사용자 갑은 노무자 을과 고용관계 체결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과 을의 의무에 대해서 쓰시오. 자, 노무자의 의무와 사용자의 의무죠. 고용계약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저도 이건 체크해 놓을게요. 고용계약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더라. 자, 그래서 1번 전 노무자의 의무. 말씀드렸지만 이 표시를 해놓으면은 여러분들 my 쇼터디에 들어가면 문제가 차곡차곡 저장되어 있습니다. 시험 볼 때 이 문제는 꼭 체크하고 가시라. 이런 취지예요. 꼭 체크하고 가시라. 자, 노무자 의무요. 자, 노무 제공 의무. 노무자는 뭐가 있죠? 노무 제공 의무가 있죠. 그 다음에 복종 의무. 사용자 지시에 의한 복종, 성관, 성실 의무. 그 다음에 사용자 의무는 보수 지급 의무,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보호 의무가 뭐예요? 보호 의무. 사용자 의무 중에 보호 의무. 보호 의무라는 것은 그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시인칙상의 부수적 의무입니다. 그래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그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 의무 부담. 이러한 보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보호 의무. 다음에 보수 지급 의무는 뭐예요? 사용자는 노무 제공의 대가로 약정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사용자 의무 중에는 약정된 보수, 그죠? 노무 제공의 대가죠. 노무 제공의 대가로 뭘 줘야 돼요? 보수 지급이죠.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죠. 이에 대해서 약정이 없다? 그럼 관습에 따른다. 약정 외웠겠죠? 관습, 최저시급을 따르겠죠? 아니면은 통상 줬던 그런 관습이 있으면 관습에 의합니다. 자, 보수의 지급 시기는 약정에 의하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요. 관습도 없다? 노무를 종료한 후에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무의 지급 시기는요. 약정에 의하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노무 종료하자마자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 의무요. 그 다음 노무 제공 의무입니다. 노무 제공 의무. 노무자는 상대방에게 노무를 제공해야 합니다. 노무자는 상대방에게 노무를 제공해야 합니다. 노무 제공 의무는 일신 전속권이죠. 전속성이죠. 그래서 노무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의 가름하여 노무를 제공하게 하지 못하죠. 그렇다고 사용자는 마찬가지입니다. 노무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고요. 당사자의 1방의 2에 위반한 때에는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노무자도 사용자도 이러한 일신 전속성을 어기게 되면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서 노무자는 복종해야 되죠. 지휘 명령. 그 다음에 당사자의 특약이 없더라도 노무자는 성실 의무, 그죠? 업무상 비밀 준수 의무, 경업금지 의무 등 성실 의무요. 그 다음에 주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성관주의 의무를 가지고 노무를 제공할 의무, 주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복종 의무, 성관 의무, 성실 의무. 네. 고용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고용. 이거 고용 계약 여러분들 강론에서 나온다면은 이번에는 고용을 좀 주의하셔라. 그죠?
기출문제를 많이 보셨던 분들은 다 다 인정할 거예요. 아, 이번에는 고용 나올 수 있다. 예, 그래서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요. 2번 뭐죠? 자, 갑은 자신 엑스토지를 2017년 5월 15일 20억 원에 을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금과 1차 중도금 지급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2차 중도금 지급하기 전에 A가 갑의 엑스토지 저당권을 취득하였고요. 이 을은 쫄았죠. 불안한 이유로 대금 지급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갑과 을의 법률관계. 2차 중도금 지급 전 A가 갑의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불안한 이유로 한 항변가 인정하고 있다 이거죠. 536조 2항 이 문제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제기에서 이건 불안의 항변가 문제예요. 자, 이것도 저장 해놓으면 좋다. 그래서 1번 문제 제기요. 사안의 경우 자, 매수인 을이 매도인 갑에게 불안의 이유로 한 대금 지급의 거절권 행사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그래서 민법은요, 불안의 이유로 한 항변권 행사를 인정하고 있죠. 536조 제 536조 2항 정도입니다. 의요. 자, 대금 지급 거절권 의 이건 뭡니까? 자, 매매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있어서 그렇죠?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할 위험이 있거나 위험이 있을 때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대금 지급 거절권 행사 요건이에요. 그렇습니다. 첫째, 매수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할 위험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 다음 둘째, 외도인이 상당한 담보 제공이 없어야 되고요. 그다음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상실할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 지급 거절을 해야 됩니다. 매도인의 대금 공탁 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대로 따오겠죠? 네. 여러분 시험을 이렇게 복사놓기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걸 다 외워야 된다는 게 문제죠. 다시 대금 지급 거절권 행사 요건 매수한 권리 전부 일부를 상실할 위험 다음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 제공이 없어야 되고요. 다음 매수한 권리 전부 일부를 상실할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 지급 거절을 해야 되고요. 매도인의 대금 공탁 요구 있으면 이에 응해야 됩니다. 자, 사안에서요. 을은요. 결론부터 갑에게 대금 지급 거절권 행사할 수 있죠. 그러면 을이 대금 지급 거절권 행사하면요. 이행지체 책임 없습니다. 따라서 을은 이자 지급 의무도 없죠. 만약에 또한 갑은 을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탁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을은 갑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그때 없죠. 네, 담보 제공이 있고 대금 공탁 요구가 있으면 매수인 을은 이에 응해야 돼요. 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 을은 갑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요건 잘 판단하시고요. 효과 사안에서 적용하시면 되겠죠. 네. 또 저장해 놓고요. 계약 해지에 대한 원상의 부분에 대해서 서술 이것도 저장해 놔야죠. 네, 저장. 자, 볼게요. 원상회부 의무.
일단 원상회복 의무라는 그 개념 자체가 계약 해지에 특유한 것입니다. 특유. 그래서 계약이 그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 그 쌍방 당사자가 계약 이전의 상태로 복귀하는 거죠. 원상 상태로 복귀시킨 거죠. 원래 상태로 복귀시키는 의무를 원상회복 의무라고 합니다. 그렇죠? 법적 성질에 대해서 통설 판례는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으로 보고 있죠. 그 내용이요. 주체. 자, 이때 첫째, 계약의 당사자여야 되죠. 계약 당사자일 것. 원상회복 의무는요, 계약의 당사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그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제3자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상회복 의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합의에 의한 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사자 합의에 따라서 감면 변경할 수 있고요. 그리고 원상회복의 범위요. 원상회복의 범위. 자, 원칙 이익의 전부 반환이죠. 자, 전부 반환. 원상회복 의무는요, 자, 당사자 선악을 불문하고요,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합니다. 금전의 경우 대부분 금전이니까 기침이 죄송합니다. 뭐죠? 금전의 경우 자, 그 받은 날로부터 법정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고요. 필요비, 그 다음에 유익비 모두 반환합니다. 또 반환. 금전의 경우 이익 전부 반환이요. 그 다음에 그 제외되는 경우가 있죠. 원상회복 의무에서 제외되는 경우, 자, 운용이익이나 감가상각비요. 이거는 이제 반환해야 할 사용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원상회복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원상회복 의무 이행의 방법, 그렇죠? 원상회복 방법이요. 자, 일단 원물 반환 원칙입니다. 원물 반환으로 하는 게 원칙이죠. 예외적으로 가액 반환의 예외가 있죠.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해제 당시 가액으로 반환합니다. 그래서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이다. 이행불능 당시의 가액으로 반환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물 반환이 불가능할 경우, 자, 해제 당시 가액으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렇죠? 중요합니다. 계약 해제. 자, 8번 문제. 역시 위험부담 문제 나왔네요. 봤던 문제네요. 딱 보니까, 그죠? 열심히 했네.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요, 갑은 자, 을에게 갑 소유 주택을 팔기로 하는 계약 체결을 했는데, 위 계약 체결 이후 원인 알 수 없는 화재로 인해서 주택 소실된 경우입니다. 이때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 태도와 을이 위 계약에 따라 주택 매수금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그거죠. 그래서 문제는요, 이렇게 계약 체결 이후에 후발적 불능,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 등으로 인해서 소실된 경우, 즉 후발적 불능으로 인한 계약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그때 위험부담, 누가 위험을 부담하는지가 문제되겠죠. 쌍방의 규책 사유 없이 계약의 실현이 불가능한 후발적 불능의 경우, 민법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택합니다. 어쨌든 위험부담이요, 채무자 위험부담, 그다음에 채권자 부담주의를 예외적으로 채택하죠. 그래서 위험부담에 대한 의의요. 위험부담이란 뭐죠? 유효하게, 그죠? 성립된 쌍무계약에서, 그죠? 유효하게 성립된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후발적으로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죠. 그때 그 위험을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를 말하고요. 민법은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고요. 근데 그 규정은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원칙은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다. 그 성립 요건, 자, 유효한 쌍무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해야겠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이어야 되겠죠. 즉 쌍무계약이 성립한 이후에
이후에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사실상, 거래상, 거래관념상 그 후발적으로 불능이 되어야 합니다. 또 채무자, 채권자 모두 귀책 사유가 없어야 된다는 점. 그 효과요. 효과. 전부 불능인 경우. 자, 채무자의 그 채무가 쌍방의 귀책 없이 전부 불능이 된 경우 쌍방 채무 모두 소멸하겠죠. 따라서 채무자는요, 그 자기 채무 면하지만 동시에 그 채무자의 채무와 의존 관계에 있는 채권자의 채무 소멸하겠죠. 그래서 채권자의 반대급부에 대한 이행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미 반대급부를 받았다면요, 부당이득이므로 상대방에게 반환해야겠죠. 토해내야 돼요. 그 다음 문제되는 게 이제 일부 불능의 경우죠. 일부 불능. 이때는요, 일방이 급부가 귀책 없이 일부만 불능이 된 경우이기 때문에 민법에는 딱히 규정이 없습니다만 통설은요, 그 쌍무계약의 결령 관계를 근거로 해서 채무자는 불능이 생긴 범위에서 채무를 면함과 동시에 불능이 된 부분에 비례해서 반대급부에 대한 채권이 감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산청구권 인정되고요. 대산청구권. 그죠? 명문의 규정은 이것도 없어요. 대산청구권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지만 통설은요, 마찬가지로 쌍무계약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우 대상청구권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급부 불능을 원인으로 이에 가름하여 대상물 또는 배상청구권 취득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위험 부담의 법리를 주장하여 계약관계에서 벗어나거나 아니면 대상청구권을 행사해서 대상물 받고 자신의 반대에 급부 이행하는 방법 선택할 수 있어요. 채권자는요. 다음 예외적으로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입니다. 이건 뭐야? 의의요. 의의.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그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또는 채권자의 수령 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게 되죠. 요건이요.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뭐냐? 여기서 귀책 사유, 채권자의 귀책 사유란 신의칙상 채권자의 고의 과실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 즉 법적 의무뿐만 아니라 채권자가 회피할 수 있었던 장애, 사유를 그의 잘못으로 저지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채권자의 수령 지체 중에 양 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이 급부가 불능이 된 경우, 이때는요, 채무자의 현실 제공이나 구두 제공이 필요합니다. 채권자 지체로 채권자에게 위험이 이전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현실 제공이나 구두 제공을 하여야 하죠. 어쨌든 효과입니다. 그 대가 위험이 이전하겠죠. 효과. 대가 위험이 이전하죠. 그죠? 채무자는 대가 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돼요. 채무자는요, 자신의 급부 의무를 면하고요. 면하지만 반대급부 청구권을 상실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때 채권자의 반대급부 의무는요, 목적물 멸시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가 아니라 채권자 본래의 쌍무계약에 있어서 부담하였던 자신의 채무를 말합니다. 효과. 채권자 본래의 쌍무계약에서 부담하였던 자신의 채무를 말하고요. 채무자의 이익상환 의무요. 채무자가 또 자신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다면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안에서 쭉 볼게요. 지금 문제를 보면 사안에서 쌍방 당사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후발적 불능 해당하죠? 따라서 갑은 어떻게 돼요? 갑 소유 주택 소실로 주택 인도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따라서 을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고요. 을 또한 매매대금 지급 체불을 부담하지 않겠죠. 이 경우 을이 계약 체결 후에 갑 소유 주택 소실 전 계약금이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거나 갑 소유의 주택 소실 후에 그 사실을 모르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을은
갑에 대해서 위 지급한 돈을 자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을은 갑에 대하여 위 지급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하면 됩니다. 됐죠? 네. 위험무단 문제 이것도 저장을 좀 해놓을게요. 시험장 갈 때 위험무단 법리에 대해서 한번 체크하고 가면 좋겠죠? 네, 8번 문제.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지금까지 썼죠?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어쨌든 쌍무계약에 의해서 한쪽의 채무가 후발적으로 불능된 경우 그것이 자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했다. 그때 채무자의 반대급부 청구권이 소멸하는 게 아니라 존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쌍무계약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당사자 한쪽의 채무가 후발적 불능이 돼야 되고 그 불능에 대한 판단 사회 통념에서 결정됩니다. 그 채권자 위험 부담주기 때문에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의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을 것이죠. 당사자의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효과는요, 자, 대가가 이전된다는 거죠. 따라서 그 급부불능이 된 채무자의 급부 의무도 소멸하지만 반대급부 청구권은 존속한다. 그래서 채무자는 자 채권자의 그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죠. 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을 이익이 있다. 이때 부당이득으로 되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됐죠? 이 부분은 뭐예요? 조합. 조합 문제도 저장을 하나 해놔야겠죠? 네,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문제 1번. 자, 갑을병 세 사람은요, 각자 재산 출연하여 외식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하는 조합 X를 만들었습니다. 조합 X. 업무 집행자인 갑이 A로부터 조합 운영자금 1억 5천 차용했다. 업무 집행자인 갑이 A로부터 이 경우 갑을병 A에 대한 어떤 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 2번이요. 여기서 핵심이 이거죠. 갑의 업무 집행의 유효성 여부. 네. 자, 2번이요. A는 을에 대해서. 그죠? 을에 대해서 조합 채권과 별개로 개인적이죠.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을은 조합에 대한 지분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다. 이때 A는 어떠한 방법으로 개인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가? 조합 지분, 자, 채무자 을의 조합 지분에 대해서 압류하면 되겠죠? 네. 그리고요, 조합 재산에 대해서 조합 재산 전체에 대한 압류. 조합에 대한 채권자는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경우는 A는 개인 채권자잖아요. 을 개인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죠. A는. 근데 조합 재산 전체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습니까? 없겠죠. 다음 채권자 A가 채무자 을의 조합 탈퇴 의사를 대외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그죠? 채권자 대위권 객체가 됩니까? 일단 조합원이 조합 탈퇴할 권리는요, 성질상 조합계약의 해지권이고 그의 일반 재산을 구성하는 재산권 일종이죠. 자, 채권자 대위권의 객체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이요. 자, 조합원 을에 대한 개인 채권자인 A는요, 을의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지분에 대하여만 개별적 압류할 수 있고요. 조합 재산 전체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겠죠. 또 자, 2번에서 조합 탈퇴 의사는 재산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대위에서 자신 채권 회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채권자 대위 객체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 1번 다시 볼게요. 문제 1번. 이때는 갑은 업무 집행자죠. 그래서 갑이 A로부터 조합 운영자금 1억 5천만 원을 차용을 했네요. 이때 업무 집행으로서 유효한지 여부가 문제되겠죠. 유효하다면 갑을병이 어떻게 분할 책임을 지는가.
문제 될 겁니다. 갑을병에 대한 A에 대한 책임. 그래서 일단 유효성 여부요. 조합의 업무 집행. 자, 업무 집행자가 없는 경우, 자, 업무 집행자가 없는 경우 조합의 업무 집행권은요. 각 조합원이 업무 집행권을 갖겠죠. 또한 업무 집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안에서 이미 갑이 업무 집행자로 선임되어 있죠. 그래서 갑은 조합의 통상 사무를 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의 업무 집행자는요, 기본적으로 대외적으로 그 업무 집행에 필요한 법률 행위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추정됩니다. 709조에 따르면. 자, 그렇기 때문에 업무 집행자 갑은 다른 조합원 을과 병을 대리할 권한이 있죠. 따라서 갑이 A로부터 조합 운영자금 1억 5천만 원 차용한 것은요, 정당한 대리권 행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유효한 행위예요. 그러면은 책임을 져야 되죠. 자, 조합 채무에 대해서 그러면 조합은 전원에게 합의적으로 귀속하고 있죠. 그럼 조합의 채권자는 조합 재산에 대해서 집행할 수도 있고요. 조합원 개인 재산에 대해서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즉, 조합 책임과 조합원 개인 책임은 병존적이기 때문에 조합의 채권자는 조합 또는 조합원 중 선택해서 먼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사안에서 갑을병의 손익 분배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때는요, 그 조합원의 출자 가액에 비례하여 정해집니다. 그래서 각각의 출자 가액의 비례에 따라서 A에게 1억 5천만 원에 대한 분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출자 가액에 비례해서. 가령 갑을병이 1억 5천에 대해서 3대 2대 1이다 이렇게 되면은 6분의 3 갑이 6분의 3, 그 다음에 을이 6분의 2, 그 다음에 병이 6분의 1 이렇게 부담하면 되는 거죠. 출자 가액의 비례에 따라서 분할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런데 A가 차용금 채권 발생 시 조합원의 손실 부담의 비용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각각의 조합원은 균등한 비율로 책임 부담하죠. 1대 1대 1입니다. 그래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즉 5천, 5천, 5천 이렇게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사안의 경우 문제 해결이에요. 갑을병은 조합 채권자인 A에게 분할 책임을 부담하되 A가 손실 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채 알지 못한 경우 각 5천만 원씩 책임 부담합니다. 이 경우 조합원 중에 또 거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변제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다? 그럼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조합원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A, B, 갑을병 중에 병이 5천만 원 부담할 자력이 없다? 그러면 갑을이 다시 1대1, 2,500, 2,500씩 더 부담해요. 그래서 7,500, 7,500 이렇게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을은요.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이 재밌는 것 같아. 네. 1번과 달리 A는 조합 채권과 별개로 1억 원 채권을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거죠. 문제 제기요. 이 경우 A는 조합원 을에 대한 개인 채권자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 1번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안의 경우 A는 조합 지분에 대해서 그죠? A는 을의 조합 지분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있겠지만 그와 별개로 조합 재산 전체에 대해서 압류가 가능한가? A는요, 말씀드린 대로 채무자 을의 조합 지분에 대해서 압류 가능합니다. 그래서 A가 을의 지분에 대하여 압류를 하면요, 을의 장래의 이익 배당 및 지분 반환을 받을 권리에만 미쳐요. 따라서 조합이 유지되고 존속하는 동안에 조합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강제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 재산 전체에 대한 압류예요. 조합 재산 전체. 조합에 대한 채권자는 조합 재산뿐만 아니라 각각의 조합원 개인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할 수 있죠. 그런데 A는요, 조합원 을에 대한 개인 채권자죠. 그래서 을의 개인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고 조합 재산 전체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겠죠. 그래서 목차 4번이요.
따라서 채권자 A가 채무자 을의 조합 탈퇴 의사표시 대위 행사 가능 여부죠. 민법상 조합원은요, 그죠? 조합의 존속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탈퇴하면요, 그 당시 조합 재산 상태에 따라 다른 조합원과의 지분 계산을 하여 지분 환급 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그죠? 지분 환급 청구권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 탈퇴 의사 표시를 대위해야겠죠. 그래서 조합원이 그 조합을 탈퇴할 권리는요, 그 성질상 조합 계약의 해지권이죠. 이건 뭐예요? 해지권이기 때문에 일반 재산권을 구성하는 재산권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 대위권의 객체가 돼요.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이 조합원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당해 채무자가 속한 조합의 존속 기간이 정해져 있다거나 기타 채무자 본인의 조합 탈퇴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채권자 대위권에 의해서 채무자의 조합 탈퇴 의사 표시를 대위 행사해서 채권 회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 해결이요. 조합원 을에 대한 개인 채권자인 A는요, 을이 조합에 대해서 가지는 지분에 대하여만 개별적 압류 가능하죠. 즉 조합 재산 전체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다는 말이고요. 또한 을의 조합 탈퇴 의사 표시를 대위 행사해서 자신의 채권 회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됐죠? 10번까지 봤고요. 정말 그 쇼터데이에서 이렇게 지금 문제를 저장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체크해놓고 시험장에 그 체크된 것만 다시 한번 살피고 들어가는 거. 네. 아니면 따로 여기서 출력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한 번 정도 더 보고 들어가시고 막판에는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기본소를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민법 1세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